안녕. 시험 범위가 많아서 좋지? 부교재 부분을 이제 시험 기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대건쌤이랑 진도를 나눠서 영상을 올리기로 했고, 오늘 이제 너네한테 보여줄 부분은, 고전문학 부분이야. 역시 중간에 그 번호를 얘기를 할 테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 인증은 그 번호를 문자로 보내서 이렇게 확인을 조금 해주면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할게. 첫 번째 작품은 지금 보시다시피 안민가이고, 요거를 이제 얘기하려면은, 이제 갈래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갈래 설명을 여기다가 조금 이제 진행을 해줄게. 자, 갈래는 향가야. 향가고, 주로 이제 신라시대 때 불려졌었던 노래에 해당하고, 향찰로 기록이 됐다라는 게 중요하지. 아직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다 보니까 그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는데, 한자를 가지고 올 때도 한자의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한자의 뜻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주로 같은 경우에는 뭐 조사나 아니면 어미 같은 그런 형식 형태소 부분을 한자의 을 가지고 와서 이제 쓰게 됐고, 그 다음에 한자의 뜻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어떤 실질 형태소 부분들을 한자의 뜻 부분으로 이제 전달을 해줬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향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향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지. 향찰로 기록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된 작자층, 누가 이제 향가라는 시를 많이 썼는가. 불교가 국교이던 시대다 보니까 주로 이제 승려나 아니면은 화랑들이 주로 이제 향가 작품을 많이 창작을 했고, 그래서 향가 작품들은 엔간하면은 불교적인 특징이 조금 강하게 드러나는 편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식 얘기로 넘어가 줄게. 자, 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줄 개수에 따라 4줄짜리는 4구체, 8줄짜리는 8구체, 10줄짜리는 이제 19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10줄짜리 19채가 지금 이제 안민가의 그 형식이기 때문에 요것만 얘기를 할게. 자, 19채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 이렇게 나눌 때 그 나누는 부분을 각각 기서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10줄이라 4줄, 4줄, 2줄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돼. 마지막이 결구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는 낙구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구나 낙구는 맨 처음에 감탄사로 시작을 해. 그래서 이때 이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시의 어떤 내용을 집약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19채 향가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구성이랑 그 다음에 이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시조 형식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 기초나 기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조도 동일하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잖아.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이게 중종이라고 쓰면 안 되지. 중장, 그 다음에 종장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 특히 종장 맨 첫 부분, 첫 음절, 첫 어절, 요 첫 어절은 삼음절로 고정되어져 있고, 이제 고정되어져 있는 삼음절 같은 경우에는 그 향가의 결구랑 낙구의 감탄사처럼 시조 종장의 그 첫 어절 삼음절 고정되어져 있는데도 뭐 어즈버 아니면 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탄사가 조금 이제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조 형식의 그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첫 어절의 감탄사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향가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를 그냥 참고 삼아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향가의 기본 설명. 그러면 이제 안민가 작품 설명으로 넘어갈 건데, 제목부터 먼저 확인을 조금 하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안자가 있고 민자가 있는데, 민 같은 경우에는 백성이야. 백성민자. 그 다음에 안은 편안하다라고 할 때 그 안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충담사라는 승려가 임금한테 백성을 잘 다스려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그 교훈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지금 임금이랑 백성은 키워드만 쓴 거야. 임금에게 백성을 잘 다스려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작품을 쓴 게 되고,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는 나라의 어떤 그 태평성대, 요게 이제 그 작품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이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편하게 만든다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가치랑 불교적인 가치 중에서 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불교가 아니라 유교적 가치관이야. 그러니까 아까 향가 설명을 할 때 향가는 대다수가 그 불교적인 가치를 띈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이 작품, 이 안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야. 어떻게 하면은 임금이 백성을 잘 다스리느냐, 요런 거랑 관련되어져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유교적인 가치.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교훈이 대놓고 나타나 있고, 그래서 직설적인 특징, 여기까지 해서 기본 중요 특징들을 확인을 해주고, 요 특징들 중에서 유교적 특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때 19체 한가이기 때문에 아까 나눈 것처럼 그 기서결의 세 부분으로 해서 이제 나누고 난 다음에 내용 설명을 들어갈게. 아이고, 갑자기 줄어들었다, 미안해. 자, 나누면은 여기서 네 줄 나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줄이 나뉘게 되지. 그래서 기, 서, 결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일단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제 그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기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자. 구는 업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얘기야. 누가? 임금이. 그래서 임금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신하는 사랑하실, 이게 다자잘, 이게 되게 이렇게 세모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조금 발음을 약간 이렇게 끌어줘야 되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게 이 발음의 특징이야. 그래서 다시 하자면은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이다 해서 임금이 아버지이고 신하는 어머니이다. 비유관계 나오고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백성이 어린아이에 빗대어져 있고요. 지금 그러면은 딱 보시다시피 임금과 신하와 백성 의 관계를 뭐에 빗댄 거야?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니까 가족 관계에 빗댄 거야. 가족 관계의 비유. 비유도 은유가 있고 직유가 있고 의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이제 은유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임금과 신하는 부모야. 그러니까 부모가 백성을 자식, 어린아이처럼 여기면서 잘 다스려야, 그래야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요 첫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부분으로 내려갈게. 자, 서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물다이 여기 나오면서 이제 요 말 자체가 현대어풀이가 안 되지. 요거는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물생, 백성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나라 디니디 알고다. 나라 안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뭐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대충 의역을 하자면은 백성들은 이제 꾸물꾸물거리면서 이제 살아가. 근데 이제 얘네들을 잘 먹여서 다스려야 되고, 얘네들을 잘 먹여서 다스린다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 해도 나라 안이 워낙에 잘 다스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나라 안이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를 얘네가 알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민본주의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 똑같은 말로 애민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서부분.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결부분 갈게. 똑같이 처음에 감탄사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시상의 집약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동그라미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릴게. 자, 그래서 그 다음 갈게. 군다이, 임금은 임금처럼, 신다이, 신하는 신하처럼, 민다이 똑같이, 백성은 백성처럼 한다면 나라 태평한이 있다.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랑 그 다음에 신하랑 백성이 각자 자기의 뭐에 충실한다면은, 본분에 충실한다면은, 글씨가 조금 별로지? 이게 지난주에 다친 손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잘 못 쓰는데 더 못 쓰고 있어. 본분에 충실한다. 그러면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나라의 태평성대가 궁극적인 목표, 이제 작품의 창작 목표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태평성대인데 말만 바꾸면은 국태민안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나라가 태평해지는 게 결국에는 백성이 편안해지는 길이고, 백성이 편안해지면은 나라가 태평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과 그 다음에 신하와 임금이 각자의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 요런 이야기. 자, 그래서 대충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설명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구조가 되게 비슷해. 그래서 구조로 일단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줄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중세어 표기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 형광펜 칠해져 있는 부분으로 너네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현대어로 다시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써줄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형광펜 칠해져 있는 부분들 현대어 풀이를 하게 된다면은 뭐뭐라고 한다면 뭐뭐일 것이다 해서 기서결에 각각, 여기도 마찬가지, 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결 여기도 마찬가지. 뭐뭐라고 한다면 뭐뭐 것이다의 구성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통사구조의 반복.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쓰여져 있다. 특히 여기 어디야? 여기 뭐뭐라고 한다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뭐라고 말 그대로 한다면이니까 뭐야 이거 지금 가정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래서 가정법을 사용하고 통사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안민가. 중요한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줄게. 일단은 갈래 확인해줘야 돼. 그래서 형광펜 다시 바꿔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체크해주기 위해 다시 한번 확인. 갈래 확인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한 거. 그래서 다른 향가 작품들이랑 다르게 유교적이고 그 다음에 교훈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라는 거. 조금 더 기억을 해주면 좋은 게, 이거는 어쨌든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임금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한 작품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은유, 그 다음에 반영되어져 있는 사상들, 요것들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통사구조의 반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안민가 됐고, 자, 그 다음 작품 들어갈게. 그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시 두 작품, 최치원의 한시 두 작품인데 한시야, 말 그대로 한시인데 그게 지금 이제
한자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걸 지금 이제 한글로 조금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건데, 한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시야. 중국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갈래 종류들이 다 따로 있어. 그래서 이제 추야오중 같은 경우에는 한 줄에 5개씩 해서 총 4줄을 쓰는 거라서 이거를 절구라고 얘기를 해. 안 중요해. 그냥 한시이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얘기 나온 김에 촉규와도 그냥 바로 갈래 먼저 얘기를 해주면은 얘도 똑같이 한시인데 5글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율시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이제 추야오중부터 얘기를 이제 조금 하자면은, 일단 제목에서 사실 중요한 게 지금 다 나왔어. 그래서 제목을 지금 풀어보자면은, 가을, 밤에 뭐가 내려? 비가 내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작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가을, 그 다음에 깊은 밤인데 그 깊은 밤을 삼경이라는 시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 삼경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의 어떤 그 시간대를 삼경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깊은 밤, 그 다음에 비. 얘네들이 다 뭐를 한다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로 이때 정서는 어떤 외로움, 그 다음에 쓸쓸함, 고독함, 이런 정서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시의 내용상 요 3개의 소재들 중에서도 특히 더 많이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비야, 비. 그래서 3개 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 부각시키는데 그 중에 비가 더 대박이더라.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자, 바로 이제 본문을 이제 확인을 해보자. 첫 번째 줄부터. 자, 보면은 가을바람에 괴로운 노래 해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럼 얘는 지금 왜 괴롭냐면은 그 밑에 줄. 세상이 날 몰라줘. 그래서 화자가 괴로운 이유가 2번째 줄에 바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데 그 뛰어난 능력을 신라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자기의 어떤 그 뛰어남이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한탄의 정서가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3번째 줄 창밖엔 삼경의 비. 소재들 다 아까 위에서 제목에서 얘기했어. 중요하다는 거. 가을, 그 다음에 삼경, 밤, 비, 그 다음에 요 등불도 결국엔 밤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니까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볼 수 있어,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불한 말리, 마음, 이러고 끝났어. 이때 말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말리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2개를 나눈다고 칠게. 일단은 먼저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과의 심리적 거리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과의 심리적 거리감. 그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자, 말리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시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런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 이게 주제가 돼. 자, 그 다음에 2번째. 2번째는 이때 말리를 고국에 대한 그리움, 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 주제가 그냥 요거 자체가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주제, 주제 1.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2번째 주제, 주제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가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 추측을 하기로 이제 나눠서 주제 1과 2에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애가 유학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 시를 썼다라고 한다면은 당나라에서도 아무도 안 알아줘서, 그러니까 신라에서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나라로 간 거고, 당나라에서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는 내 능력을 어디도 발휘할 수 없구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뇌를 썼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에 대한 그 주제고, 그렇게 해석했을 때 만리의 내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주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리 해석 같은 경우에는 유학 중에, 당나라 유학 중에 유학 갔는데 거기 사람들도 외지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신라인, 당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최치원이 신라 사람이니까 외지인이겠지. 그 외지인의 어떤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배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이 또 그리워지게 되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시기랑 주제랑 그 다음에 만리의 의미를 나눠서 너네가 일단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추야 오중의 내용에 해당하고, 마찬가지 중요한 지점 다시 짚어주게 되면은 사실상 정리하는 게 다 중요해. 특히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요 소재들,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요 소재들, 그 다음에 요거 주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면서 만리의 의미 나뉘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최치원의 두 번째 작품 촉규화로 넘어갈게. 자, 촉규화 같은 경우에는 이 촉규화라는 꽃이 접시꽃이야, 접시꽃. 그래서 이때 접시꽃은 화자의 어떤 자화상, 그러니까 그 최치원이 자기 자신을 접시꽃에 빗대고 있는 거야. 화자의 자화상. 그래서 요 접시꽃에 대한 설명을 일단은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시가 조금 이제 특이한 게, 구성상 특이한 게 뭐냐면은 시를 둘로 나누는데 요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윗부분은 경치야. 제목이 접시꽃이기 때문에 그게 화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접시꽃의 모습이 이제 성경 부분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 부분은 정서야.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선경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선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확인을 하자.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탐스러운 꽃송이 가지 눌렀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때 꽃송이가 그런 의미상 뭐겠어? 접시꽃이지. 그러니까 접시꽃이 핀 거야. 어디에?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그래서 이게 뭐에 해당한다? 이게 공간적 배경에 해당하지. 일단 접시꽃이 이런 곳에 폈고, 근데 이 접시꽃이 되게 어떻게 핀 거야? 탐스럽게 핀 거야. 그래서 접시꽃이 탐스럽다는 이야기는 접시꽃 자체가 화자의 자화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되게 탐스럽다라는 이야기야. 이거를 이제 너네 그 부교재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인 그 자습서나 이런 데에서 해석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화자의 그 완숙한, 그러니까 되게 그 깊다라는 얘기야. 높고 깊다, 완숙한 학문의 경지 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 자체는 이제 자기가 그만큼 이제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화자의 일종의 자부심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비가 그쳤어. 근데 이제 향기가 날리고 있대. 그러면 이때 향기는 똑같이 또 뭐의 향기? 접시꽃의 향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향기 또한 위에서 얘기한 그 탐스러운 꽃송이처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향기가 굉장히 먼 곳으로 날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보리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뭐 여기까지는 이제 경치. 그 다음 이제 정서 부분으로 갈게. 술에 탄 사람 누가 보아주리 해서 화자는 술에 탄 사람이 자기를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때 술에 탄 사람은 뭐 왕이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벼슬이 높은 고관대장, 어쨌든 자기 능력을 인정해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봐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들, 벌이랑 나비만 쓸데없이 찾아들고 있는 거야. 응? 여기 세모 이상하다. 다시 할게. 그래서
술에 탄 사람이랑 벌나비는 일단 대조관계야.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한 거는 화자가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한 거고, 벌나비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원하지 않아. 뭐 그냥 시정잡배, 그냥 길가에 있는 하찮은 사람,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는 뭐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알아줘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이제 하찮은 사람들만 부질없이 자기를 찾아드네 해서 여기 이제 대조관계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의 반복. 세상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천한 땅에서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그럼 여기서 천한 땅은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 여기서 천한 땅은 신라 땅을 얘기하는 거지. 신라 땅에서 태어난 게 스스로 지금 뭐해? 부끄러워. 그래서 자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거를 자조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얘는 뭐 한대? 참고 그냥 견딘대. 일종의 체념이나 아니면은 뭐의 정서, 한탄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거지. 그래서 거의 뭐 하는 얘기는 같아. 슈야오중이나 촉교화나 아무도 자기 어떤 뛰어난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아서 되게 안타깝고, 슈야오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그냥 이제 간단하게 어떤 그 배경 설명으로 이제 나타내주고 있고, 촉교화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접시꽃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촉교화는 일단 요거 선경우정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자의 이 학문적 경지를 나타내는 구절, 그 다음에 접시꽃이 화자의 자화상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요 대조관계,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은 이제 체념이랑 한탄의 정서까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촉교화까지 됐고, 그 다음에 오우가랑 공방전은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 영상 중간에 번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번호는 지금 기억나는 게 4578 써줄게. 4578 이렇게 해서 이제 인증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 두 번째 영상에서 또 봐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는 수고했습니다.